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꽉 막힌 부동산 현안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AI 부동산 복덕방설의 윤혜윤입니다. 여러분, 요즘 물가가 정말 무섭죠? 아파트 짓는 데 들어가는 철근, 시멘트, 그리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분들의 인건비도 예외는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의 숨은 맥락을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성창호 기자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한 채를 올리는 데 들어가는 이 건축 비용은 요즘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그런데 성 기자님,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철근이나 시멘트 값이 강남이라고 더 비싸고 우리 동네라고 해서 깎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 하늘 아래 공사비는 어디나 똑같이 비싸거든요. 그렇죠. 강북이라고 철물점에서 시멘트 값을 반값에 줄 리도 없고요. 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비싼 돈 들여서 집을 지었는데 어느 동네는 자산 가치가 폭등하며 잔치를 벌이고 우리 동네는 오히려 원주민들이 수억 원의 분담금 청구서를 받고 쫓겨날 걱정을 해야 하니까요. 맞아요. 왜 우리 동네만 유독 재개발 시계가 멈춰 있을까라며 답답해하셨던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 불공평한 출발선을 맞추기 위해 서울시가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문서를 들고 왔습니다. 2026년 3월 28일에 발표된 서울시의 특단 대책입니다. 무려 60곳의 모아타운 대상지에 사업성 보정 개순하는 것을 일괄 적용해서 멈춰버린 사업을 다시 굴리겠다는 내용이죠. 사업성 보정 개수요? 이름은 좀 어렵지만 우리 원주민분들에게는 그야말로 희망의 숫자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성창호 기자가 가져온 보도자료를 한 페이지씩 넘겨가며 이 숫자가 우리 동네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보도자료 2페이지를 같이 보실까요? 여기에 이번 대책의 핵심이자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할 보정 개수의 실체가 담겨 있습니다. 아, 드디어 그 숫자가 등장하는군요. 1.0부터 1.5까지. 성 기자님, 이 표에 적힌 숫자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서울 평균 공시지가랑 해당 동네의 공시지가를 비교하는 거예요. 땅값이 서울 평균보다 낮을수록 1.0에서 최대 1.5까지 더 높은 숫자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 숫자가 올라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출발선이 뒤처진 마라토너의 위치를 앞으로 당겨서 같은 출발선에서 뛰게 만드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적률 상향이요?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원래 재개발을 할 때는 용적률 혜택을 받는 대신 그만큼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공에 기여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입된 보정 개수를 1.5로 높게 받으면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우리 동네 사업성에 맞춰 유리하게 조정해줍니다. 즉, 조합이 짊어져야 할 공공기여 부담의 총량을 줄여지는 구조입니다. 오, 그러니까 무조건 임대주택만 많이 짓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형편에 맞춰서 수익이 나도록 규제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공공기여 부담이 낮아지면 조합원들이 내야 할 분담금이 줄어들면서 그동안 멈춰있던 사업이 다시 굴러가는 강력한 엔진이 생기는 셈이죠. 다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임대주택을 최소 10% 이상은 확보해야 이 보정개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일괄 심의를 통해서 무려 60곳이나 되는 모아타운 대상지의 관리계획이 단번에 변경됐어요. 동북권 26곳, 서남권 23곳 이런 식으로 수십 년간 멈춰있던 동네들의 시계가 일제히 다시 째깍거리기 시작한 거죠. 모아타운 외부에서 진행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8개소도 똑같이 혜택을 받았고요. 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한 번에 60곳이나 다는 지역에 일괄적으로, 그것도 이례적인 속도로 엄청난 혜택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잠깐만요. 제안의 삐딱선이 막 발동하는데요. 조합원 분담금을 줄여주고 사업성을 높여준다. 이걸 뒤집어 생각해보면 결국 서울시가 확보해야 할 공공성과 민간 사업성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정하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용적률이라는 게 결국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도시의 공간이잖아요. 너무 퍼주는 거 아닌가요? 세상에 공짜는 없을 텐데 말이죠. 그 의심 아주 합리적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개발업자 배불리기나 특혜성 행정으로 보일 여지가 충분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 서류 밖의 진짜 현실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동안 이 60곳의 동네들은 깐깐한 심의라는 바늘구멍을 다 통과하고도 막상 첫 삽을 아예 뜨지를 않았어요. 허가가 나도 철거비를 낼 돈조차 없었으니까요. 아, 시 입장에서는 서류상의 완벽한 원칙만 고수하다가 도시 전체의 주택 공급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최악의 재난을 피해야 했던 겁니다. 서류상 기준만 유지하다가 사업이 멈춰 있는 것보다 공공성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공공기여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타협입니다.
아, 짓지도 못할 환상 속의 임대주택 100채보다 내 눈앞에 실제로 쥐어지는 임대주택 10채가 훨씬 가치가 있다는 계산이군요. 그렇다면 시에서 이 엄청난 혜택을 그냥 주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개발자들이 막 수익만 챙기고 도망지 못하게 어떤 목줄을 채워놨는지도 자료에 있나요? 그럼요. 아주 촘촘하고 강력한 안전장치들을 걸어놨습니다. 이 보정계수 1.5라는 마법을 쓰려면 4가지 철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거든요. 첫 번째로 아무리 혜택을 줘도 전체 세대의 최소 10% 이상은 무조건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건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마지노선입니다. 최소한의 방어선이네요. 다음은요? 두 번째가 진짜 핵심인데요. 개발구역 내에 살던 세입자들에게 철저하게 손실보상을 해야 하고 이분들이 거리에 나앉지 않게 주거안정대책을 완벽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간에 어떠한 차별도 없는 소셜믹스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임대주택의 동과 호스는 무조건 투명 공개 추첨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와, 세 번째랑 네 번째 조건. 이거 진짜 뼈가 있는 조건들인데요. 그 공개 추첨을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과거에 좀 씁쓸한 관행을 떠올려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전에는 소셜 믹스를 한답시고 임대 세대만 모여 있는 이른바 임대동을 따로 짓거나 아예 출입구란 엘리베이터를 분리해 버리기도 했잖아요. 아, 맞아요. 막 가난한 자의 문이라고 뉴스에도 크게 났었죠. 햇볕도 안 드는 구석에 몰아놓고요. 네, 공간으로 사람 계급을 나누는 폭력적인 낙인이었죠. 근데 이 동호수 공개 추첨이 강제되면 그런 꼼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몇십억 자산가랑 시의 지원을 받는 임대주택 거주자가 완전히 똑같은 동, 똑같은 층의 앞집이랑 옆집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막 VIP 클럽에 프리미엄 패스로 입장시켜주는 대신에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클럽 안에 가장 좋은 자리로 데려와서 너희랑 똑같이 대우해라. 이렇게 강제하는 거군요. 비유가 기가 막히네요. 정확히 그겁니다. 개발 이익을 독식하려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이웃으로 품어라. 진짜 고도의 사회적 설계네요. 혜택을 줬으니 무거운 책임도 똑같이 져라. 네, 낡은 벽돌을 새 콘크리트로 바꾸는 것을 넘어서서 단절된 계층을 하나의 공간으로 묶어내는 거대한 주거평등 일실험인 셈이죠. 네, 지금까지 저희가 막 정책이랑 숫자, 거시적인 관점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이 차가운 숫자 1.5가 우리 동네의 풍경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광진구 자양 1동 799번지 일대 사례를 보면 이 제도의 목적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무려 73%에 달했어요. 10채 중에 7채가 낡은 거죠. 골목은 좁고 주차장도 없고 소방차 한 대 들어가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묶이면서 이곳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을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덧붙이자면 제2종에서 3종으로 간다는 건 층수 제한이 풀려서 건물을 훨씬 높게 지을 수 있는 일종의 마법의 티켓인 거죠? 맞습니다. 용적률이 크게 늘어나니까 당연히 일반 분양으로 비싸게 팔 수 있는 집이 훨씬 많아지겠죠. 아까 말씀하신 그 보너스 면적을 통째로 얹어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야, 사업성이 말 그대로 폭발하겠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나요? 그 비좁고 낡았던 땅이 임대주택 329세대를 품은 총 1900세대 규모의 거대한 대단지 아파트로 다시 채워지게 됩니다. 1900세대요? 진짜 상전벽해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쭉 보면서 제 눈을 가장 사로잡았던 건 그 화려한 아파트 조감도가 아니었어요. 자양학교 정문 앞의 도로가 5m에서 8m로 확장되고 차도랑 보도가 분리된다. 딱 그 한 줄의 문장이었어요. 사실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진짜 삶의 질이라는 건 아파트 스카이라인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아이가 매일 걷는 학교 가는 길이 안전해지는 데서 오거든요. 그 문장에 담긴 무게를 아주 잘 짚어주셨네요. 그 산술적인 3m의 확장이 사실 아이들의 생명선이 그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변화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의 유일한 쉼터였던 장독골 공원이 기존보다 1.5배 이상 헐쩍 커집니다. 와, 숨막히는 빌라촌 한가운데 거대한 허파가 생기는 거네요? 네, 게다가 주변과의 조화도 놓치지 않았는데요. 인접한 자양 정통시장이나 존치되는 자양 번영로 주변 건물들은 의도적으로 층수를 낮춰서 설계했습니다. 주변을 너무 압도하지 않게요. 특히 남쪽 한강변으로는 건물을 막 빽빽하게 세우지 않고 시야가 뻥 뚫리도록 통경축이라는 시각적 여백을 마련했습니다. 통경축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낡은 집 부수고 새 아파트 짓는 수준이 아니라 도시의 혈관을 다시 뚫고 숨통을 열어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자양 1동 사례와말로 서울시와 시민이 맺은 완벽한 거래의 현장인 거죠. 압도적인 수익성을 주는 대신 안전한 통학로, 넓은 공원, 시원한 조망권이라는 막대한 공공성을 교환해낸 겁니다.
와, 처음 문서를 펼쳤을 땐 이 보정계수 1.5 그냥 복잡한 숫자로만 보였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쭉 나누고 나니까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 안에는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이 있고 이웃이라 웃으며 지내는 세입자들의 미소가 담겨 있었네요. 그렇죠. 모든 정책은 서류에서 시작하지만 완성되는 곳은 사람들의 일상이니까요. 자, 오늘 저희가 숨막히는 도시의 모순부터 그걸 풀어내는 영계한 마법, 그리고 우리 동네의 미래까지 파헤쳐 봤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맴돌 아주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보정계수 1.5를 받아서 분담금도 줄이고 낡은 빌라촌이 드디어 삐까뻔쩍한 대단지 아파트로 변신하는데 성공했다고 쳐볼게요. 동네 가치는 엄청나게 뛰었겠죠. 그런데 정작 평생 그 동네 골목을 지키며 살아오신 원주민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새 아파트에서 계속 사실 수 있을까요? 아, 정말 뼈아픈 지적이네요. 분담금 고비는 넘겼다 해도 최고급 커뮤니티가 들어선 새 아파트의 비싼 관리비나 껑충 뛴 주변 물가를 감당하기엔 기존 원주민분들의 소득이 부족할 수 있죠. 결국 집값은 올랐지만 정든 동네를 떠나야 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남게 됩니다. 맞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완벽하게 숫자를 맞춰준다고 해도 결국 콘크리트를 바꾸는 일과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을 지키는 일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정책 입안자들이 앞으로 겪고 풀어내야 할 가장 큰 딜레마겠네요. 이 딜레마의 정답은 아마 서류 안에는 없을 겁니다. 도시의 가치는 건물 높이가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거니까요. 오늘 저희가 던진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이 그려보는 도시의 미래 속에서 한 번쯤 치열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지식이 여러분의 출퇴근길이나 동네 산책길에 보이는 낡은 빌라촌을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아하 모멘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의 이면으로 함께 드러나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꽉 막힌 부동산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AI 부동산 속덕방설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